긴 연휴 뒤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 서민 경제에 한꺼번에 악재가 들이닥쳤습니다.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더 올려 돈줄을 쥘 거란 우려에 국내 증시에선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껑충 뛰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부터 오른 우유값에 이어 지하철 요금, 맥주 가격까지 생활 물가가 줄줄이 오릅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을 내보내기로 한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안중근 등 독립영웅의 이름을 딴 독립전쟁 영웅실까지 없애기로 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육사는 편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데 이미 지난 7월 철거 공사 예산도 받아간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신촌의 여성안심 귀갓길입니다. 위급 상황 시에 누릴 수 있는 비상벨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표지판에 가려져서 안쪽까지 가야만 비상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여성안심 귀갓길이 전국에 2,000여 곳 정도 있다는데 이렇게 엉뚱한 곳에 있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착 카메라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뜩이나 황금 연휴 끝에 맞은 월요일 같은 수요일인데 우리 경제에도 우울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미국이 예상보다 더 길게 혹독히 돈줄을 쥘 거란 소식에 우리 증시가 파랗게 질렸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2% 넘게 빠지면서 하루 만에 45조 원이 증발해버렸고 원달러 환율도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여기에 더해 치솟는 기름값만으로도 이미 버거운데 우유에 이어 맥주까지 가격이 7% 가까이 뛴다는 소식이 오늘 또 전해졌습니다. 먼저 악재가 쏟아진 우리 경제 상황부터 김민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열린 서울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은 장 시작과 동시에 요동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코스피는 2.41%, 코스닥은 4% 급락했습니다. 주식을 판 돈으로 달러를 사는 투자자가 늘면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63.5원으로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시장이 불안해진 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정책이 오래 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3%대인 물가를 더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더 올려서 돈줄을 쥘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 대형 투자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현재 5.5% 수준인 기준금리가 7%대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기준금리가 뛸 거란 전망에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16년 만에 가장 높은 연 4.8%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 국채금리를 반영하는 국내 대출금리가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 번 더 올릴 여지가 분명히 올해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금리를 낮출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이제 예측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국은행은 오늘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입니다. 이런 와중에 연휴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물가가 줄줄이 뛰고 있습니다. 사흘 전엔 우유값이 오르더니 토요일엔 지하철 요금, 다음 주엔 맥주 가격이 뜁니다. 기름값 역시 9개월 만에 가장 비싸죠. 정말 허리가 휠판인데 계속해서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맥주업계 점유율 1위인 오비맥주는 11일부터 주요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하나에 2,000원가량인 355ml짜리 카스 캔맥주는 100원 비싸집니다. 캔맥주는 평소에도 많이 먹죠. 2,000원 선이면은 거기서 또 한 5%? 6% 오르면 많이 부담스러워지니까 조금 이제 줄여야 될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오비맥주는 메가 등 맥주의 원재료값과 물류비가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비맥주를 시작으로 도미노처럼 술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업계 2, 3위인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은 아직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1위 업체가 올린 만큼 인상은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소주도 따라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식당이나 술집에서 파는 맥주 가격은 더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소주와 맥주 출고 가격이 100원가량 올랐을 때도 1,000원씩 올린 식당과 술집이 많았습니다. 400~500원 올리면 우리는 1,000원을 더 올릴 수 있어요. 우리는 6,000원가 하면은 소비자는 그만큼 부담이 가는 거죠. 이미 병맥주를 6,000원 받는 곳은 7,000원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도미노 물가 인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달 1일부터 우유 업체들이 마시는 흰우유 가격을 인상했는데
한 우유업체가 운영하는 카페는 우유 가격이 오르기 며칠 전 미리 아이스크림 등 메뉴값을 최대 500원 올렸습니다. 우유가 들어가는 제품의 가격이 덩달아 뛰는 밀크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턴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으로 지금보다 150원 오릅니다. 국제 유가가 뛰면서 기름값도 12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9개월 만에 리터당 1,700원이 넘어섰고 휘발유 가격도 1,800원대에 가까워졌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여야 모두 경제를 살리는 게 추석 민심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생부터 챙기겠다, 모두를 위하겠다는 건 정말 구호일 뿐 여야는 오늘도 인사청문회부터 재보궐선거까지 곳곳에서 정치적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윤경 기자. 내일 청문회를 놓고 당장 오늘 오후까지도 연다만다 충돌이 이어졌는데 여야 간 입장 정리가 됐습니까? 네, 김행 후보자 측은 당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 일정을 결정했다며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조금 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내일 청문회를 원칙적으로 정상 진행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다만 여야 간사간 협의는 아직 진행 중이라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내일 열립니다. 네, 그럼 김행 후보자 청문회가 내일 확정이 아니고 아직도 변수가 있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열릴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변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데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 열고 사실상 부결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고요? 네,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돼선 안 되는 이유 9가지를 들어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부결 쪽으로 기운 건 사실이지만 아직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표결이 있을 오전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대거 부결표를 던지면 대법원장 후보자는 35년 만에 낙마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 자리가 한동안 공석이 돼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은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이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윤경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내일 열릴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쏟아진 의혹들을 청문회에서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후보자가 개인 사생활이다, 기업 영업 활동이다라면서 대부분의 자료를 국회에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낸 자료 중에서도 사실과 다르게 낸 것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소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행 후보자는 신우이 등에게 주식을 맡겨놓고 대사는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문회 때 제가 당연히 공개합니다. 제가 그거 자신 없으면 오늘 여기도 왔겠어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신우이와의 주식 매매 관련 계약서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개인 사생활이란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백지 신탁 전과 후에 주식 변동 상황을 다 공개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 역시 기업 영업활동 보호를 위해 제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인사청문 요구서에 낸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 가족은 최근 10년 동안 채무와 채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대변인 당시 김 후보자가 공개한 재산 내역에 수억 원의 거래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채무는 8개월 사이 7억 7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채권은 1억 7천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현재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주요 의혹이 일 때마다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가짜 뉴스가 쏟아져서 이거 하늘 좀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한번. 야당은 김 후보자가 사실 여부를 검증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싸우는 것도 모자라 선거전마저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내년 총선의 풍향계로 여겨 열을 올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수막에 불을 지르고 선거 운동원을 때리는 등
선거전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강희연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오늘 여야는 모두 치열한 유세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태우 후보의 유세 현장에 소속 의원들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바로 당선 그 다음 날부터 일할 수 있는 후보 뽑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태우! 민주당 지도부도 진교훈 후보의 선거 사무실로 총출동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심판을 시작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여야가 이번 선거에 총력을 다하는 건 패배의 후폭풍이 내년 총선까지 미칠 거란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선거에서 지는 쪽은 어느 쪽이든 지도부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열 선거전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한 50대 여성이 김태우 후보 측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국민의힘 김성태 강서울당협위원장의 현수막이 불에 타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또 민주당 한정혜 의원 측은 과거 한 의원 측의 김영란법 의혹을 언급한 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기소 내용을 단순 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후보 간 거친 공방도 오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찍어서 이 공천을 내려줬다는 얘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급조해서 만들어준 경력이 아닌가. 본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에 본인이 다시 출마한 사례는 우리 정치사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는 11일 투표를 앞둔 가운데 모레부터는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JTBC 강연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축구 8강전이 있었던 지난 1일 전후로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이 90%를 넘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었죠. 워낙 이게 이례적이라 조작 의혹도 제기됐는데 오늘 카카오 측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정치부 류정화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자, 류 기자, 사실 다음은 우리나라 사이트인데 중국을 응원하는 게 90%가 넘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또 조사를 하고 오늘 결과를 발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오늘 자체적인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2개의 해외 IP를 통한 매크로, 즉 반복적인 대량 실행을 통한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중국은 아니었고 네덜란드와 일본 IP였습니다. 카카오는 국내에서 해외 IP를 우회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양대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데 조작이 이렇게 쉽게 가능합니까? 네, 그러니까 로그인, 즉 본인 확인 절차가 관건입니다. 한중정 당일 다음이 만든 응원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90% 이상이 중국을 응원했고 또 응원 클릭했고 한국은 10%가 채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날 네이버 클릭 응원에서 이렇게 한국이 압도적이었던 것과는 대비가 되는데요. 다음은 로그인이 없이 클릭만으로 여러 번 응원이 가능한 반면에 네이버는 IP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상대적으로 조작이 수월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네,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도 좀 공방이 있었죠. 범부처 TF를 꾸리겠다고까지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당은 이번 사건을 근거로 해서 중국과 북한 등이 총선 여론을 조작할 가능성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특정 반국가 세력들이 국내 포탈을 기점 삼아서 광범위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관련 TF까지 꾸리기로 하자 포털 검열을 위한 근거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 반박을 했습니다. 역시 들어보시죠.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의 소통 창구인 포털을 통제하겠다고 달려들다니 정말 파렴치한 정부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실제 조작이 있었는지 또 조작을 누가 했는지 이런 부분 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지금 중국이나 북한 등 특정 세력이 개입을 했는지는 아직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중국을 응원한 클릭이 경기 도중이 아니라 경기가 끝난 다음 날 새벽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것을 근거로 해서 국내 네티즌들이 벌인 해프닝일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정화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육군 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옮기기로 한 데 이어 홍범도, 안중근 등 독립영웅의 이름을 딴 교내 독립전쟁 영웅실까지 없애기로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무장독립운동만 기념하는 건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충무관에는 홍범도, 김좌진, 안중근 장군 등 7명의 독립전쟁 영웅 이름을 붙인 공간이 있습니다. 육사는 이곳을 철거하기로 하고 지난 7월 육군본부에 공사비 3억 7천여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건물 앞에 있던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기로 해 논란을 빚은 육사가 건물 안에 독립전쟁 영웅실까지 없애려고 한 겁니다. 육사 측은 2018년 설치된 독립전쟁 영웅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며 특정 인물을 기리는 게 아닌 국난 극복 역사를 학습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육사는 지난해 11월 육군 참모총장 주관 회의에서도 이곳을 편향성이 우려되는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육사 측이 일제강점기 무장독립운동에서 육사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는 일부 시각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독립군 흉상 철거를 넘어서 독립 영웅실까지 철거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조직적으로 역사를 지우기 또 역사를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지 않나. 특히 육사는 철거 예산을 빠르게 받기 위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행사를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실제 육군본부는 보고를 받은 당일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육사 측은 독립운동 기념물뿐만 아니라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추모비도 재배치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다음 이슈는 우리 모두 고민이 필요한 이민 문제입니다. 출산율 해마다 떨어져서 0.7명대, 이제 0.6명대를 바라보고 있죠. 20세에서 64세가 그 아래 그 윗세대를 다 먹여 살린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이 연령대 40년쯤 뒤에는 43% 감소, 반토막 날 거란 전망입니다. 이 상태론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이민입니다. 이미 국내 노동자 3명 중 1명은 이주 노동자, 이들 없이는 농사도 못 짓고 공장도 못 돌립니다. 하지만 이들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전히 논란이 큽니다. 저희는 일찌감치 이민자에게 문을 연 프랑스의 현 주소를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저희가 접한 건 교훈보다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반면 교사였습니다. 백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파리. 하지만 이민자들의 동네 파리 서쪽의 풍경은 다릅니다. 은행은 불에 탔고 상점 유리창 곳곳이 깨졌습니다. 벽마다 정의를 찾는 글귀가 휘갈겨져 있습니다. Et là, je savais que ma vie allait basculer et changer. On va même pas prendre le temps de pleurer. 알제리계 소년 나엘은 지난 6월 이 장소에서 경찰의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나엘의 죽음은 이민자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나엘이 살던 곳은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파리 외곽 도시 낭테르. 이젠 대표적인 위험 지역이 됐습니다. (7년) 전 아다마를 잃은 남매는 이 상황이 마치 데자비 같습니다. Adama, on lui a enlevé sa vie parce que Adama est noir, parce qu'Adama vient des quartiers populaires. 아다마는 아프리카 말리에서 온 이민자 2세로 합법적인 프랑스인입니다. 하지만 당시 신분증을 놓고 온 데다 겉보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검문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파리에선 흑인이 백인보다 불심 검문을 당할 확률이 최대 12배, 아랍인은 최대 15배가 높습니다. 이민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입니다. Que le monde entier le sache, que la Corée du Sud le sache, que ici en France, la pièce d'identité est une prolongation de nos vies. C'est une prolongation des vies des personnes de couleur. Quand tu n'as pas ta pièce d'identité, tu peux mourir. Quand tu n'as pas ta pièce d'identité, tu peux aller en garde à vue. 경찰 3명은 아다마를 짓눌렀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L'hôpital, c'est à 2 minutes. Et quand tu vas aux gendarmerie, tu es obligé de passer par l'hôpital. Ils sont pas arrêtés. 아다마가 사망한 지는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동네엔 이렇게 아다마를 기리는 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관용의 나라 프랑스는 이민 사회를 어떻게 그려갈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프랑스는 이민자와 함께 살아가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관용의 나라라는 프랑스가 이민자들에게 프랑스인다움을 강요한 게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또 이들을 같은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대체 노동력으로만 보는 시각도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백희연 기자입니다. 프랑스에서 종교를 드러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A bit of hard because friends don't like the way I dress, the way I spoke, etc. 프랑스 헌법 1조는 공공장소에서 모든 종교 행위를 제한하는데 차별 금지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차별 없는 나라 프랑스가 헌법에 규정한 프랑스다움이 오히려 종교와 일상이 한 몸인 이민자들에겐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If you are, French, really French, you can't be Muslim. This question of color blindness, right? We don't have discriminations because we don't recognize racial groups. 프랑스 국민 10명 중 1명은 이민자입니다. 그중에서도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모로코, 알제리 등 북아프리카 국적의 이른바 마그레브 출신이 30%에 육박합니다. 마그레브 출신을 포함한 이민자의 46%는 파리 교외인 방리유에 사는데 북동쪽 생드니에서 정착해 점차 서쪽 낭테르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방리유 지역의 실업률은 평균보다 최대 3배가 높습니다. Avant de venir en France, je pensais que les choses allaient être faciles. Je pensais que ça allait être comme à la télé, comme dans les films. Je pensais qu'il y a beaucoup de choses qui allaient être faciles. 프랑스가 이민 정책에 실패한 건 전략 없이 노동자를 받아들이다 감당이 안 되자 뒤늦게 막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There is not a French strategy towards immigration. The strategy is to try to block. 이민 사회를 피할 수 없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실패를 경험한 프랑스 전문가들은 이민자를 단순히 대체 노동력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러 온 사회 구성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Il faut expliquer ce que ces populations ont apporté à la société française. Elles ont apporté de la culture, elles ont apporté énormément de choses. Ce sont des personnes qui participent. JTBC 백희연입니다. 이민자를 대체 노동자로만 봐선 이민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게 프랑스 사례가 주는 교훈인데 우리는 노동자 취급조차 제대로 안 해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체불 임금에 시달려온 이주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어 정작 이민을 받으려고 해도 4, 5년 뒤면 오려는 외국인이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의 네이씨는 지난 1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숙련 노동자 비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농장주는 수학기에 폭우 피해를 입어 임금을 제대로 주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와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농번기 때만이라도 이주 노동자를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하는 제도가 있지만 일손은 계속 모자랍니다. 지금 인력이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큰 걱정입니다. 이민청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임금 체불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능력이 검증된 이주 노동자에게는 단계적으로 영주권까지 줄 계획입니다. 그런 분들이 한국의 어떤 이민자로서 정착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를 늘려서만은 안 됩니다. 지역사회가 소멸하고 있는 곳, 그다음에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곳, 이런 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현장의 열악한 노동 상황을 고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정부가 2년 전 재난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하겠다며 재난안전통신망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태원 참사처럼 필요할 때는 작동을 안 한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선 아예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쓰지도 못하는 통신망에 세금 1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처럼 생긴 이 기계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입니다. 재난이 발생한 지자체 담당자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방 등 재난 관련 기관과 곧바로 연결됩니다.
2021년 도입됐습니다. 많은 요원들이 한꺼번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대규모 그룹 통화가 가능한.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역할을 못했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가 대표적입니다. 119 시스템하고 재난안전통신망하고 이제 연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는 황당했습니다. 단말기만 있고 그 통신망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죠. 지난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신망을 통해서 제대로 전파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향후 조사를 통해서. 왜 그런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단말기 보유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 32곳에 연락해봤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는 곳이 많았습니다. 교육 관련한 공문을 만든 거는 이거 9월 달부터 하긴 하거든요. 단말기를 사놓기만 한 곳도 있었습니다. 구입하고 나서 아직 배치를 안 했거든요. 특히 지자체 4곳은 올해 상반기까지 단말기가 한 대도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가 인정된 노동자가 100명을 훌쩍 넘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질병 판정서를 저희가 전수 분석해보니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평균 17년이나 일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혜원 기자입니다. 22년차 학교 급식실 조리사 김경순 씨는 지난해 12월 폐암에 확진돼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암덩어리가 이제 살짝 움직임이 보이니까 수술하자 하면 날 잡자 하더라고. 당장 그만두라 하고 때리치우라 하고 이랬는데. 취재 결과 급식 노동자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된 지 2년여 만에 113명이 승인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질병 판정서를 모두 확보해 분석해보니 노동자들은 평균 17년가량 일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조리할 때 나오는 매연, 조리흉에 오래 노출됐거나 열악한 환기시설 탓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일한 노동자라도 경력이 10년 미만의 경우엔 거의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폐암의 통상적 잠복기가 10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반지하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심 청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적극적으로 산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이 꼭 10년 이상 발암물질에 노출되어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제 폐암과 관련된 위험 요인이 직업밖에 없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산재 신청 후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반년 넘게 걸리고 있어 노동자들은 제대로 쉴 수도 없습니다. 학교의 낡은 환기시설은 2027년에야 바뀔 예정입니다. 급식시설을 개선하는데 약 1억 원 정도의 시급하게 예산 확보를 해나가서. JTBC 이혜원입니다. 급식 노동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건 학교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한 대기업의 조리실 영상을 구해서 봤더니 창문은 없었고 환기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는 강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튀김 요리가 한창인 조리실입니다. 연기가 위로 빠지지 못하고 양옆으로 셉니다. 물이 너무 매워. 곳곳에 들어찬 연기는 천장까지 자욱이 덮습니다. 창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함이 제일 심하죠. 그러니까 가스 냄새도 맡아야 되고 하니까. 현대 그린푸드 노동자들이 일하는 한 기아차 공장의 모습입니다. 영상을 본 전문가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지적합니다. 전혀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리실 전체가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조리흉에 의한 폐암 발생 가능성, 제가 봤던 조리실 중에서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이 같은 문제는 넉 달 전 노사가 함께 진행한 작업 환경 실태 조사에서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환기 설비 등을 바꿔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청에서 허락이 안 한다는 거죠. 내선을 잡아야 된다, 이래야 된다, 내선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들려요. PET 검사라도 해달라는 요청은 근속 연수 15년 이상에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전국 기아차 공장 3곳에서 일하는 급식 관련 노동자 500여 명 가운데 10% 내외로 추정됩니다. 될 수도 있는 거고, 퇴직해주실 거냐는 안 될 수도 있는 거를 회사는 딱 15년이라고 지정해놓으면 말이 안 돼. 취재가 시작되자 현대 그린푸드 측은 급식 노동자 모두가 PET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시설 개선 권한이 있는 기아차는 전수조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환기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십 년 전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며 비상벨과 CCTV, 보안 등을 설치해 여성 안심 귀갓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전국에 2,000곳 가까이나 있는데 만들어 놓고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아 안심 귀갓길이 안심할 수 없는 길이 됐습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 기자가 직접 둘러봤습니다. 인천의 여성 안심 귀갓길엔 비상벨 대신 QR코드를 찍으면 긴급신고로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는데요. 근데 이쪽엔 전단지 테이프로 QR코드가 다소 훼손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요. 훼손이 심각해서 전혀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골목 QR코드는 전봇대 지지대에 가려져 있습니다. 비상벨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전봇대에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관제센터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비상벨이 약간 이렇게 좀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장담이 아니라서. 작동은 되는데 관제센터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비상벨도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IoT 비상벨이요. 저희 관제센터에서 저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이 길에도 비상벨이 설치돼 있다는데요. 그런데 이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표지판에 가려져서 안쪽까지 들어가야만 비상벨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거 누르는 거 있는지 보통 상세히 보지 않으니까. 표지판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이란 문구가 거의 다 지워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의 여성 안심 귀갓길입니다. 길을 알려주는 분홍색 페인트 칠은 거의 다 벗겨진 상태고요. 또 위급 상황 시에 누를 수 있는 비상벨이 있다곤 하는데 이렇게 불법 주차된 차가 있어서 안쪽으로 들어가야만 비상벨을 누를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더 문제입니다. 인천 동구의 한 골목길입니다. 길 한쪽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차된 차들이 많아서 글씨도 또 구역도 잘 보이질 않습니다. 혹시 아셨어요? 여기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 이거 내 가게인데요. 붙여도 되는데요? 네,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관리가 허술하니 안심하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밤 늦게 공부하고 뭐 12시 넘어서 지나가거나 이러면은 솔직히 좀 술집도 많고 그러니까 지나갈 때 좀 무섭기도 하고. 밤낮 상관없이 어떤 길이든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부터 재기능을 할 때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권민재입니다.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갓난아이 시신이 백골 상태로 여행용 가방에 든 채 발견됐습니다. 2년 전 월세를 못 내 이 집에서 달아났던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친모는 아이가 병으로 숨져 그대로 두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로 경찰차 2대가 들어서고 잠시 뒤 과학수사대 차량이 따라 들어갑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대전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갓난아이 시신이 발견된 직후입니다. 작은 아이 시신은 여행용 가방에 담겨 있었고 백골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 가방 소유자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주변과 교류가 없었고 2년 전 집세를 1년 동안 밀린 끝에 물건들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조내랑해도 저는 앞에서도 모르겠네요. 집주인이 강제 집행으로 여성이 남긴 짐을 보관 중이었는데 여기서 아이 시신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친모를 현재 거주지에서 붙잡았습니다. 친모는 4년 전인 2019년 9월 집에서 아이를 혼자 낳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태어난 지 4, 5일 뒤 병으로 숨졌고 가방에 넣어 보관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인간이보다 겁이 났다, 무서웠다 이런 취지죠. 경찰은 백골이 된 아이 시신을 부검하고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광주의 한 은행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얼굴을 가리려 삿갓을 썼고 전기톱으로 은행 출입문을 잘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 창구로 한 남성이 들어섭니다. 사극에 나올 법한 삿갓을 쓰고 있습니다. CCTV를 한 차례 올려다보는 이 남성, 한 손에는 전기톱을, 다른 손엔 포대자루를 들었습니다. 이 전기톱으로 은행 출입문을 잘라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두르는 기색 없이 유유히 돌아다니며 돈이 있나 뒤집니다. 그러다 자신이 낸 구멍으로 기어서 다시 빠져나갑니다. 공휴일이었던 어제 오전 9시 반쯤 광주 매월동 한 은행 지점에 68살 남성이 침입한 모습입니다. 아침 펄건 피자제 이거 말하는 시간에 주먹을 뜯어서 올 거라고 상상자 지내본 적이 없어요. 경비업체 경보음이 계속 울렸지만 개의치 않고 4분 남짓 뒤졌습니다. 그런 뒤 달아났지만 금세 붙잡혔습니다. 삿갓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잠깐 CCTV를 쳐다본 얼굴을 경찰이 알아봤습니다. 3년 전 절도 사건 피의자였고 지난 6월 출소했습니다. 추적에 나섰고 2시간 만에 이 남성 자택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전에 취임해서 그 사람을 3년 전에 구속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동일인 것 같아가지고 그 현장에 집으로 바로 가본 거죠. 경찰은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선선한 날씨에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아지면서 산악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9월과 10월에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산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승환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제자리 비행 중인 헬기에서 소방대원이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숲을 사이 착지한 곳에 50대 여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준비된 거죠? 준비 완료. 등산을 하다가 벌에 쏘여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들것에 고정해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구조대원이 등산객을 업은 채로 산길을 오릅니다. 이 등산객, 갑자기 저혈당이 왔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업고 가는 내내 축 처진 상태입니다. 구조대가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 산악사고 구조 건수는 33,022건입니다. 선선한 9월부터 10월까지 2달 동안 출동 건수가 전체의 26%입니다. 이렇게 하산을 하다가 아무래도 힘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발을 접질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벌도 무섭죠. 쏘면은 그게 독이 있으면 이렇게 붙잖아. 산에 오르다 사고가 나면 주변 지형 지물을 보고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산악 위치 표지판인데요. 119에 신고할 때 이 정보를 알려주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산 전엔 기상 정보를 미리 살펴보고 건강 상태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산에 올라가면 추워지는 만큼 겉옷을 챙기고 해가 지기 전에 내려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부통령에 이어 권력 서열 3위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의회 역사상 처음 전격 해임됐습니다. 바이든 정부에 싸우지 않고 협조했다는 이유로 같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해임한 가결을 주도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The office of Speaker of the House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is hereby declared vacant. 234년 미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공화당 출신 메카시 의장에 대한 결의안을 낸 건 같은 당 강경파 맷 게이츠 의원입니다. 정부가 문을 닫던 말던 상관없이 돈줄을 막아야 했는데 그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줬다는 겁니다. They're willing to plunge this body into chaos. I don't think voting against Kevin McCarthy is chaos. I think 33 trillion in debt is chaos. 공화당 다수의 만류에도 결국 표결은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 출신 누구도 지지할 수 없다며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여기에 공화당 강경파 8명의 표가 더해지며 해임을 위한 과반을 넘겼습니다. 메카시는 이런 당의 모습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I just would not understand if there's a handful of Republicans who join Democrats who get to determine who's the Speaker of the House is, but it is what it is. 마땅한 의장 후보도 없는 상황에서 의회는 당장 40여일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전국 혼란이 지속되면 정부 업무가 일부 중단되는 셧다운의 위기를 또다시 맞게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판다를 다른 나라에 빌려주는 형태로 판다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미중 두 나라 간 갈등 속에 미국에 머물고 있는 판다들이 조만간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모바일 디이슈 보시죠. And it's really sad, heartbreaking to see them go back to China. And hopefully we can work something out in the future for more pandas. Politics has kind of complicated the whole process, but they have just been such a kind of a uplifting species for this whole area. 오늘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천둥 번개가 치며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질 텐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5에서 20mm, 전북은 5mm 미만으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날이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4도가량 뚝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0도, 대전 9도로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19도, 대구, 부산 21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찬 공기가 남아있어 춥겠고요. 주말 사이 다시 예년 수준의 가을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